가 될 때 수출은 증가되는 반면에 수입품의 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태가 될 것을 우리 국가에서는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반대로 환율을 내리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반면 평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리밸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가 절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정리를 다시 이게 중요하지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환율이 상승했다. 자, 이제 요 얘기를 통화를 얘기하려다 이제 나왔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환율이 올라갔다. 이게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되죠. 그러면 또 어떠한 상황이 나오나요?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됐으니까 원화가 평가 절하가 되죠. 달러 가치가 상승하죠. 달러 가치가 상승합니다. 자, 이러한 연관성이 이제 수출입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로 이제 세 가지의 네 번째로 마지막 요 특성의 네 번째로 보시면요, 상이한 어떤 뭐가 있어요? 무역의 특성 중에 상이한 언어 상관습이 있어요. 상이한 언어 또 상관습이 있죠, 그죠? 또 어때? 다른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 이렇게 이러한 특성의 네 가지가 있는데요. 상이한 언어 상관습 제도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 발생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이한 언어 간섭 제도에 따라서 상거래 시 서로 의사소통이 부자연스럽고 또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것이 이제 무역 영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쓰게 됐고 영어에도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무역 영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서 그 뜻이 아닌 새로운 무역 관련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 영어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이한 언어 상관습 제도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수출자는 반드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해 놓고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 국가에 대한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또한 그 국가마다 상관습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아닌데 마찰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관습 말고요. 문화라는 건 어떻습니까? 한 집단만이 가지는 고유한 신조와 생활 습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뭐 우리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생활해 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외국 문화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런 것을 간과했을 때 우리가 수출로 어떤 영업 활동, 해외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수출길을 열어놨는데 수출이 안 되거나 서로 어떤 언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그 서로의 그 오해 소지를 충분히 나타나서 물건을 판매하고 거래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저희가 해외 영업에 관련된 무역 실무 속에는 이제 해외 영업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이 어떤 그 상이한 상관습관 중에서는 문화적 강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적 강제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적 강제가 있고요. 또
또 그 나라의 문화적 금지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절대. 그다음에 문화적 자유재량이라고 있는데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좋은 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문학을 공부하든 일문학을 공부를 하든 먼저 그 나라의 뭐를 해요? 문화적 강제, 문화적 금지 또는 문화적 자유재량을 먼저 공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나라 말을 먼저 배우는 것이 물론 말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배워나가지만 그것보다는 문화적인 강제, 그 나라의 문화, 그다음에 문학적 이해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공부할 때도 그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본 쪽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 쪽에서 어떤 그 거래를 하고 했었을 때 제가 피부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일본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가면 실례입니다. 그 뭐 절대 그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선물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그 호의를 얻는데 그러한 선물만큼 큰 의미가 부여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들은 그 같은 국민들끼리도 지방에를 갔다 오면 그 지방의 특산 물품을 사다가 주는 것이 어떤 그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를 방문할 때라든지 아니면 가정을 방문할 때라든지 할 때는 보통 이제 뭐 참고적인 겁니다. 보통 한 3,000엔 정도 그 이하 밑에 거 너무 과하면 또 물론 그 어떤 그 뇌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한 3,000엔 정도의 어떤 간식거리라든지 어떤 특산품,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간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뭐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다 주는 것을 예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정말 내부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래선과 거래선 또는 개인과 개인대로 접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접대를 받고 일주일 후에 만났어요. 일주일 후에 처음 만났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일주일 전에 접대받은 그 음식과 여러 가지 그 대접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인사를 해줘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그 음식 얘기도 너무 잘 먹었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고마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그것이 이 사람들한테 예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표현이 좀 없죠. 그게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문화적 강제, 또 문화적 금지, 또 문화적 자유재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가면 그 일주일 전에 또는 그저께 대접을 받았는데 오늘 가서 그저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인사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중동인들은요, 선물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그 담당자의 아내 되는 사람의 스카프를 사다 줘도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인들은 특히 여성용 선물을 받게 되면 많이 당황해야 합니다. 또 종교적으로 금지된 술 같은 선물은 반드시 금기 사항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선물을 전달하면 뇌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 쪽에 가시는 어떤 수출을 하는 분들은 그런 선물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와 한 25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미만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면 대화하는데 상당히 어떤 그 좋은 부드러운 대화로 이끌어가는데 어떤 물꼬를 트일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문화적인 상표나 브랜드 또는 소비자 인식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라든지 문화적인 상표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역실무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외 시장 조사와 거래처 발굴이라고 하는 그 단원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조사와 거래처 발굴에 대한 방법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떻게 해외 시장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칠판을 잠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칠판 정리하기 전까지 무역의 특성은 첫 번째 유상적 거래다 국경선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국제적인 통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대금 결제에 대한 통화가 기준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상이한 언어 습관,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바로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이 수출에 대한 국제 운송 수단의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무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뭘까요? 물건을 싣고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트레일러에다 싣고 어디로 가나요? 부산항으로 가기도 하고 인천항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항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래서 특히 그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인해서 선박과 항공기 등 그 운송수단의 대형화 또는 빠르게 가는 고속화가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놨습니다. 증대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국제 운송 수단에 영향이 있다. 국제 운송 수단 영향. 다시 말하면 트레일러의 등장과 또 컨테이너 등장,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이러한 것들이 서로 함께 이루어져서 그 무역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여섯 번째로 보시면 무역은 어떤 기업의 경영상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운송이나 보관 등 상품의 그 유통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어떤 외부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물리적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입 대금에 수출을 했는데 그 수입국에서 지급 거절이나 또는 그 회사가 도산이 돼서 지급 불능으로 인한 대금 회수의 위험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기업 경영상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기업 경영상 무역의 특성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것들 때문에요? 물건 대금, 외부적인 그 물건의 그 물리적 위험. 왜 물리적 위험이에요? 운송하다 보면 외적으로 인해서 충격을 가해서 물리적 어떤 그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다. 누가 물어줘야 돼요? 물론 물어주는 범위는 여러분들 그 무역에 대해서 물어주는 범위가 각 그 인코텀스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다 각자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물리적 위험에 의해서 그 물건을 다시 또 보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자가 지급 불능이 지급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수입을 했지만 어떤 그 악의적인 수입업자들은 물건을 받고서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수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자의 지급 거절 또는 지급 뭐예요? 불능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회사가 수입하는 회사가 갑자기 도산이 나 있거나 하여튼
부도가 나거나 그럴 때 어떤 그런 그 지급 불능으로 인한 대금 회수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대응 방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응 방안. 이 사람들이 물리적 우리가 위험을 우리가 개런티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물류 회사가 여러분들 보면은 이 트레일러 큰 거 가면 무반동, 무충격이라고 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충격이 가하지더라도 내부에는 전달되지 않게 완충 그런 장치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물리적 위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는 있지만 수입자의 지급 거절 또는 수입자의 지급 불능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기 전에 신용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응 방안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떤 거래선의 어떤 그 신용 조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하셔서 지원 받아서 국가 그 수출 국가, 그러니까 수입 국가의 어떤 그 신용 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물건을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가지로 무역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무역을 왜 하는 건가요? 이제 물어보면 뭐 필요 충족 조건에 의해서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잠깐 요건 잠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죠. 무역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 5가지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을 하는 이유 3번째죠. 무역을 하는 이유. 무역을 왜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필요 충족 조건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학문적으로 얘기를 한다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르도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경제학자입니다. 여기에 비교 우위에 의한 국제 분업이다. 비교 우위. 첫 번째로요. 비교 우위. 리카르도 그냥 안 쓸게요. 그냥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데이비드 리카르도라고 하는 경제학자에 의하면 비교 우위에 의한 국제 분업이다. 국제적으로 분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이나 이런 제조 같은 것들을 서로 다 분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게 만들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죠? 그런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필리핀에서 바나나는 가격이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엑스트라 차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물론 기온도 맞아야 되겠지만 그 기온을 맞추기 위해서는 외적인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해서 바나나를 생산하게 돼야 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연적인 자기네들 조건에 의해서 바나나를 생산을 합니다. 수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나라는 필리핀의 바나나입니다. 또 망고, 태국의 망고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부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날씨도 맞아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는 뭔가요? 자동차입니다. 물론 뭐 선박도 있고 많죠. 자동차를 필리핀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필리핀은 바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자동차 생산 기술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국내에서 그 자동차를 전부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판매를 한 나머지 그 수량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맞춰 본다면 필리핀의 바나나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비교 우위를 서로 상충해서 서로 부합되게 맞바꿀 수 있는 경우, 이것을 이제 비교 우위에 의한 국제 분업이다라고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쌀보다는 포도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으면 포도 생산에 특화를 꾀하는 것이 바로 비교 우위에 있다. 이것들을, 그러니까 쌀을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런 국가에 포도와 맞바꿀 수 있는 포도를 수출을 하고 쌀을 수입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교 우위에 있다. 비교 우위에 있는 국제 분업이다. 이렇게 이제 무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 체감의 법칙이다. 그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요, 제품의 단가, 개당 원가가 절하가 됩니다. 싸지게 되죠. 외국의 어떤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도 원가 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80에서 90%를 내수용에 치중하고 나머지 10에서 20%를 수출해서 그 회사의 손익분기점을 넘는 그러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죠.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사출물 케이스 100개를 찍을 때의 단가와 10,000개를 찍을 때의 단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카탈로그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1000부를 만드는 거하고 카탈로그 10만 부를 만들었을 때의 한 부당의 가격차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제품의 개당 원가가 절하가 돼서 외국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도 원가 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얻는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해외 시장의 확보로 해서 고용이 증대된다. 고용 증대죠. 고용 증대인데 뭐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새로운 해외 시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시설이 늘어나고 더불어 더 많은 고용자를 고용하게 돼서 실업자 구제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를 다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역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무역에 의한 기업의 생존이다. 기업의 생존. 기업의 생존이다. 국제무역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고 생존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해운회사는 어때요? 수출 수입에 의해서 생겨났죠. 그 다음에 해상보험회사 어때요? 해상에 가다가 해상이 침몰해서 그 물건이 빠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으로 인해서 나오는 해상보험회사. 그 다음에 각종 수출입 대행사가 있어요. 수출입을 대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무역실무를 배우긴 하지만 이 배운 모든 100%를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업이 되어 있어요. 운송은 운송하는 회사에 이제 컨설레이션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그 물건을 컨테이너 적재하는 거, 그다음에 항구에 가서 하는 항구 하역 작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수출입을 대행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나라
돈을 다시 달러를 다시 저쪽으로 보내주는 업무를 하는 외국환 은행. 네, 국제무역에서 이제 이런 국제무역에서 파생하는 이익을 얻고 존재하는 회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대상조, 해운회사라든지 해상보험회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수출입 대행사, 에이전트. 그래서 이런 그 분업에 따른 회사가 등장하게 되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을 하는 거죠. 무역에 따라서. 네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무역을 하는 이유 다섯 번째는 국제 무역을 통해서 개개인의 어떤 거예요? 기호에 맞는 물건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무역이에요. 어떤 게 무역이냐면 직구라는 거 아시죠? 직구라는 거 직접 구매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아까 무역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이라고 얘기했고 국가 속에서 개인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개인이나 법인 또는 개인과 개인 이런 것들도 다 무역에 들어갑니다. 왜? 영업을 이익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서로의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직구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들이 수입해 놓지 않은 것을 내가 해외 사이트를 보고 거기서 직접 구매를 하면 여러분들 직구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구를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돈을 송금을 하고요. 물건이 들어오는데 물건의 해상 운송이든 비행기든 운송을 통해서 들어올 때 국가의 커스텀 라인이라고 있었죠 아까 그죠? 세관 라인이 있었어요. 세관 그 라인이 있었고 그 라인을 통과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가격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이 관세가 매겨지고 관세가 매겨진 후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 일련의 이러한 개인의 어떤 그 기호식품 또는 나에게 맞는 그러한 제품들을 물건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거다. 다섯 번째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국제 무역을 통해서 개개인의 기호 또는 식품 또는 물건들을 어때요? 취득할 수가 있어. 취득. 그래서 무역을 하는 거죠.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우리가 바나나를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커피를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유명 명품을 외국에 가지 않고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가서 구매하는 거하고 관세로 포함했었을 때에 그게 조금 틀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해외에 갔다가 들어올 때 600불입니다. 600불 이상이 되면은 관세가 매겨집니다. 600불을 하면 약 70만 원 정도 되겠죠. 70만 원이 좀 넘을려나요? 70만 원이 좀 안 되겠네요. 70만 원이 넘는 그 제품을 사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관세를 물어야 됩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런데 이제 그 미리 사전 신고가 되면은 관세 금액이 몇 프로요? 30%를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계산을 하셔서 직구를 하실 때도 이게 들어올 때 관세하고 내가 직접 사러 갔을 때의 관세 이런 것들을 따져서 잘 생각해서 이제 직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명 명품을 뭐 외국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하고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무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알아봤고요. 무역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5가지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무역거래 형태로 무역거래 형태에서 교역 대상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교역을 어떤 교역 대상에 따른 분류. 여기에서 첫째 보면
교육 대상에 따른 분류에 보면 이제 상품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품무역은 아주 옛날부터 이제 어떤 무역의 초기로부터 이제 이루어졌던 건데요. 국제 간의 교역의 대상은 주로 이제 재화, 즉 상품이죠. 상품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고대 무역의 우리가 이해해서 알 수 있듯이 초기 지중해를 지배한 그 해양 민족이죠. 페니키아인이라고 그러죠. 페니키아.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그 원조가 되겠습니다. 페르키아인은 해상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그런 물자를 조달을 받아왔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제 국식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소아시아로부터는 이제 포도주, 뭐 유리, 그리고 그리스 도시들로부터는 이제 도자기 등과 같은 상품 교육을 통해서 자기네들 그 도시 국가를 건설하고 또 무역항을 발전시켜서 상업을 이제 번창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주를 이뤘다 그래서 이제 상품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국제 교육의 주 대상으로서는 재화로서 상품 외에도 이제 원료, 로메탈이죠. 원료, 상품 무역은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타 재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원료라든지 이런 거 로우 메터리얼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유형 무역이다. 상품 무역을 요거를 이제 유형 무역이다. 이제 겉으로 보여준다 그래갖고 이제 비주얼 트레이드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보여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품 무역은 다시 말하면 이제 유형 무역이다. 페니키아인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들어왔던 어떤 재화라든지 원료, 로메테리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스 뭐 도자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 무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서비스 무역이 있습니다. 서비스 무역. 말 그대로 서비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역은 이제 상품 거래 외에도 용역, 즉 서비스, 용역이라고 얘기한 사람 손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용역, 즉 서비스 거래에 의해서도 수행이 됩니다. 서비스 거래에도.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것은 뭔가요? 어떤 유체 물품인 상품과는 달리 이러한 유형으로 보여주는 상품과는 달리 상대방에 대한 그 노무의 제공 등을 받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건설 수출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됩니다. 같이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도 무역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용역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상품 수출의 수반에서 발생하는 즉 그 상품의 수송에 따른 운송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운송 중인 상품의 손상 위험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서비스,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서비스 무역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보험, 그죠? 상품의 그 수송에 따른 운송 서비스, 그러니까 손상 위험 보험이죠, 그죠? 손상 위험을 위한 보험이라든지 보험 서비스. 운송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운소 다른 건 하나도 없지만 그 제품 수출과 수입을 나르기 위한 운송 서비스. 이것도 서비스 무역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돈이 그 가득액으로 다시 말하면 이익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술 서비스도 들어갑니다. 어떤 기술을 제공해서 나오는 제공 서비스.
이것도 서비스 무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대상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상품 무역과 비저블 트레이드하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 무역, 서비스 트레이드 해서 두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제3자 개입에 따른 분류. 무역은 수입자와 수출자, 즉 이게 두 개의 국가 이상이 결부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3자에 따라서 하는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이제 직접 무역이라고 있습니다. 직접 무역. 직접 무역. 이 직접 무역은 양국의 거래 당사자가 제3자, 즉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다이렉트 트레이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자가 여기도 옆에다 쓸게요. 수출과 수출입자가 직접 중간에 사람을 두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 트레이드라고 해요. 직접 무역이라고 해요. 따라서 수출하는 사람은 수출자의 물품이 제조업자이거나 공급업자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수출자는 제조업자예요. 또는 공급업자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중간에 사람이 끼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이렉트 트레이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